오늘 아침부로 봉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란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헤르무즈 해협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모든 국제 해역에서 선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사령부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항구를 포함해 이란의 항구와 해안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공정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생콤 부대는 헤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이란이 아닌 항구로 가거나 그곳에서 오는 선박들의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걸프 국가나 이라크로 가는 모든 유조선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항구로 가는 선박만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이 봉쇄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이미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이것이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경제는 해상구역에 정말로 매우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란 정부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란이 의존하고 있는 해상무역 덕분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여주는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은 하루에 약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약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품목은 단순히 원유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2억 7천만 달러 중에서 1억 4천만 달러가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부분이죠. 하지만 석유 화학 제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 철강, 금속과 같은 비석유 제품들도 하루에 약 8천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이란 경제의 큰 부분, 즉 석유 경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제도 기본적으로 멈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란은 아마도 일부 무역을 육로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봉쇄를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이란은 이런 수출, 특히 원유와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손실은 빠르게 누적될 것입니다. 수출만 해도 이란이 수출하기 어려운 금액이 한 달에 약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입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란은 약 580억 달러치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하루에 약 1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수입품들 중 상당수는 소비재였지만 이란이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할 수 있도록 수입한 원자재도 많았습니다.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들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말은 이란 내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그 시위는 처음부터 정권 교체를 위한 시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경제 실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시위가 시작됐을 때 그것은 경제적 시위였지만 곧 정권 교체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만 명의 시위대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항의했던 경제 문제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 문제는 더 악화됐고 이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란은 사실 이 봉쇄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시다시피 이란은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의 용량이 약 5천만, 6천만 배럴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 저장 용량의 약 60%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즉 남은 여유 용량은 약 2천만 배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죠. 이란은 매일 약 1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여유 용량을 채우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란의 석유 회사들은 유정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정을 폐쇄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란이 지금 당장이나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셈이 되고 이는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 어쩌면 영구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유정을 폐쇄하면 기본적으로 채굴 능력의 50%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돈이 절실히 필요한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그 돈을 태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란 당국자들이 공황에 빠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들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최근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 화면에서 저희 영상을 못 본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구독하시면 저희 업데이트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의 반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군 대변인은 이제 미국의 선박 제한 조치가 사실상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전쟁과 아무 관련도 없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같은 정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또한 태국과 같은 나라의 민간 선박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이란에서 보면 사실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세계를 협박하기 위해 민간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군 대변인이 불법 여부를 말하기 전에 거울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하던 대로 당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일부 이란 관리들은 해상 봉쇄가 전쟁 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식 논리로 보면 이란이 다른 선박을 공격할 때는 전쟁 행위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하면 그건 전쟁 행위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란인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위선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들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나빠질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위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통할 만한 변명을 빨리 찾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쇄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에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더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행한 이 경제 테러를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바브 알만답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맞은편에 있고 그 자체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예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흘러가던 석유의 상당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양이 이제는 바브 알만답 해협을 거쳐 홍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해 바로 위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선박들이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할 때 이 운하를 이용합니다. 즉, 바브 알만답 해협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50일 동안 연속으로 폭격을 당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후티가 같은 일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후티를 통제하니 다시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맞아요. 우리는 바브 알만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대리 세력인 후티를 이용해서 국제 선박 운항을 차단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다른 지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이란 항구들이 봉쇄되면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과거 후티가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한 적도 있었죠. 브라이언,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이란이 가장 큰 대리 세력 중 하나인 후티를 통해 홍해 선박에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우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은 바로 중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의 석유 수출의 거의 전부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수입의 대략 13%를 차지합니다. 이제 봉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는 그 이란산 석유는 아마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 상황이 매우 절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중국 입장에선 이란산뿐 아니라 걸프 지역 석유 전체가 문제입니다. 중국 수입의 20%는 러시아산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이란으로 약 11, 13%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공식적으로 중국은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는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 수치가 약 13%일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에서도 석유를 수입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석유를 수출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합니다. 즉, 중국 석유의 약 50%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봉쇄가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항구가 아닌 다른 항구로 가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미국은 중국으로 흘러가던 걸프 지역의 석유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차단하고 있는 것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중국이 이란에 약간의 압력을 가해서 휴전에 동의하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협상 정상회담에 참석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 행정부는 아마도 중국이 이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서 합의에 동의하도록 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말 석유가 필요하니까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니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회의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슬람마바드에서 양측이 비공개로 21시간 동안 협상하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들은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 제시한 미국의 레드라인입니다.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란은 모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주요 핵 농축 시설을 해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농축 물질의 회수입니다. 네 번째, 통행료 없이 완전히 재개방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동맹국들을 포함한 더 넓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와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요일 회의가 사실상 끝났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이 사실상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조건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미사일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이 이란이 헤즈볼라와 후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완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혀 양보하지 않는 조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조건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20년간 동결을 요구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20년 동결 기간이 끝날 때쯤 다시 뭔가를 재협상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란인들은 실제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격차는 여전히 엄청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JD 벤스 자신이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회의 동안 벤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여섯 번, 어쩌면 1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최고 지도자나 실제 권력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문의하기 위해 이란에 다시 전화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보안 위험과 정보기관의 전화 추적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이란인들이 이 협상회의에 약 100명 정도의 관리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종류의 합의에도 동의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국에 가져가 결정해야 했고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즉, 미국의 제안을 이란으로 가져간 후 이란이 장기적인 합의에 실제로 동의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 지도자든 다른 실권자든 어쩌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바히디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란이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최고 지도자일 것 같지만 저희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제안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합의에 동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란이 동의할 의사가 있는 역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 며칠 안에 장기평화협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꼭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